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식이라고 하고, 제 학부 때 고고학 전공해서 대학원까지 다 고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00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고고학과 관련된 일로 하고 있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울산문화유산연구원이 하는 일은 이제 문화재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토론 발표를 의뢰받을 때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걸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화유산과 관련된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막상 문화유산 정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뭘 이렇게 발췌를 한다기보다 문화유산 발굴과 관련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나 현황, 가장 쉽게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정도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이게 발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노래를 먼저 한 곡 하고 해서 좀 시간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좋습니다. 식사를 갔습니다. 김현식. 때운다. 이야. 김현식. 제가 이- 가수 김현식. 때운다는요. 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주 불안한 사상에 가진 선배들의 게임으로 노래패를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부족한 발표가 좀 보충되지 않을까. 요 연배를 보시니까 다 이 노래 들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고서 있는
온 재주를 다 동원해서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문화유산 발굴이란 이게 문화유산 하면 영어로 하면 컬처 헤리티지인데 이게 문화유산이란 말이 과거에 이제 문화재로 불렸던 말이에요. 이제 그 문화재청이 이름 바뀐 거 아시는 거예요, 혹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의 말은 공식적으로 쓰지를 못하는 뭐 쓴다고 잡혀가는 건 아닌데 원래 이제 그거 못 쓰게 한 이유가 문화재라는 말이 사실 그게 문화라는 말은 원래 이제 중국 한자에서 온 말인데 문화재는 일본 용어거든요. 일본에서 먼저 쓴 용어라서 영어로 하면 이제 컬처 프로퍼티라서 지금은 그 TV 프로그램에 사라졌는데 TV 진품명품 보면 문화재 갖고 나오면 거기에 그 문화재의 가치를 매기는데 돈을 매기잖아요. 가치를 뭐 얼마에 갖고 맞추면 뭐 그냥 그래서 문화재라는 그 인식이 이제 이게 사람들이 자꾸 문화재라고 하니까 돈으로 인식을 한다. 문화재라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라는 게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문화재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이제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논의가 계속 있다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 이름을 바꾸고 이제 문화재라는 말을 대신에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문화재라는 말 쓰지 마시고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쓰셔야 이거 최신 어떤 트렌드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뭐 한 사회 공동체에 추정된 유형무형 자산 및 자산,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쳐 미래에 전달될 가치가 있는 것,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민족적 중요성을 지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품. 이거 이제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지켜야 될 만한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포함해서 다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문화재라고 하면 뭐 옛날 인간문화재 그러잖아요. 그건 실제로 실존하진 않지만 사람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게 형태가 없는 것까지도 다 문화유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화유산 발굴에서 말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건 아주 한정된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고유산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걸 하면 아크이올로지컬 헤리티지라는데 문화유산 중에서 고고학적 방법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물질, 인간이 제작하거나 인간 활동과 관련된 과거의 물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도구나 건물 또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물질적인 것들이 다 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하면 크니까 그런 물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물, 유구, 유적으로 나누는데 유물은 이제 우리 도구류 있지 않습니까? 뭐 돌칼, 화살촉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유물이라 하고 유구는 고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지면에 현치가 되어 있거나 해서 건조물이나 뭐 무덤, 집터 그런 것들을 유구라 합니다. 그다음 유적은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하면 아키올로지컬의 사이트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물이나 유구가 나왔던 장소 또는 유구들이 모여있는 장소 이제 그런 것들을 유적이라고 해서 유물, 유구, 유적 이걸 구분해서 쓰시면 이것도 이제 저 사람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남 앞에서 쓸 때 이건 유물이고 이건 유구라고 이건 유적이라 한다라고 딱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 사람은 국자가 무슨 국자입니까? 이게 나무목자 옆에 국자 들어가요. 나무목변에 국자. 구조할 때 국자입니다. 구조. 남길 유자에 구조할 때 국자. 영어로 하면 리메이스 다른 말로도 하는데 그냥 리메이스라는 말이 가장 본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고고유산중이라고 하면 이걸 딱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것은 고고학적 연구를 위해 지하에 내장되어 있거나 수중에 있는 고고유산을 찾아내는 행위 및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하면 파서 꺼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발굴하다, 숨겨진 것을 찾다 때 쓰지만 이제
문화유산에서 발굴할 적에는 이제 엑스카베이션이 이제 발굴한 뜻인데 이 뜻이 되겠습니다. 고고학적 연구를 위해 지하에 매정되어 있는 고고유산을 찾아내는 행위나 그 과정. 그래서 뭐 이런 반다돌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일 유명한 청동시대 유물인데 저런 것도 유물이 되겠고 이런 고분 이런 거 하나 여기 운하리 고분이라고 지금 운양알씨 아시죠? 저 부산옥산 무삭돌 그 운양알씨를 개설하면서 고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 하나를 유구라해요. 밭. 이거 남강유적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 고대 청동시대 지금부터 한 2,500년 된 밭입니다. 지금 밭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밭하고 차이가 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경계가 없습니다. 지금 밭은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이렇게 딱 구분이 있는데 이때는 끝없이 해서 하나가 통째로 몇백 미터짜리가 쭉 이어졌어요. 경계가 없이. 그걸로 인해서 청동시대 사회는 이제 공동 경작을 해서 공동 분배를 했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울산 하대유적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요 하대유적은 우리 우시삼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우시삼국이라 하면 그 중심지를 보통 여기 황토사학자분들이 저 웅천면 일대를 보잖아요. 그렇게 보게 된 근거가 뭐냐? 이 하대유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대유적에서 이제 하대유적에 있는 무덤 덧날 무덤 중에서 왕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무덤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후에 나라 규모의 어떤 정치체가 있었다 해서 그게 그래서 그게 무시사기 거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하대유족들은 이런 그 수장급의 그런 목감묘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울산 하대유족. 또, 요 하대유족 때문에 우시상국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울산 천상리 청동시대 취락은 이게 천상에 보면 그 청상에 그 정수시설이 있잖아요. 천상 들어간 입구에 보면 정수장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설하면서 나온 유적을 발굴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그 청동시대의 마을이 통째로 확인됐어요. 집터가 한 50동 정도 확인됐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환호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두 번째로 확인된 이제 환호 유적이에요. 첫 번째로 발견된 환호 유적은, 그 환호가 뭐냐면, 이제 청동시대는 처음에는 이제 평등화 사회였지만, 청동시대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구분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분을 하려면 떨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호를 두릅니다. 여기 환호 안에는 좀 다른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런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서 이렇게 고리 환자를 써가지고 또랑을 파거든요. 그걸 환호를 하는데 그게 울산 검단유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 건가요? 들어봤어요. 네, 그 검단유적은 울산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그 골프장, 컨트리 클럽을 만들고 이제 그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홀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하다가 나온 유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보존 조치를 내서 이제 거기는 지금 이제 그 증설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프 동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홀이 제일 어려운 홀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홀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게 보존이 되면서 그 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서 제일 어려운 홀이 됐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굴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아주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알면 또 아주 짤막한 지식이 될 수 있어서 19세기 원래 발굴이라는 그런 기술 그런 게 원래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원래 이제 발굴은 고물 애호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신대륙이 발굴되면서 옛날 부분에 대한 이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구의 수단으로 쌓기 시작한 게 이제 유럽에서 태동하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생긴 게 이제 발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이거 갖다 주는 거에서 이렇게 만족을 하다가 이제 직접 파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초반까지는 그냥 지금 도구라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아 저기 유문 있겠다 싶으면 그 유문만 건져내기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건져내오고 그런 형태의 발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여기 보면 트로이 브래드 피트가 아마 아킬레우스 그리고 올란드 블럼이 헥토르 역할하고 이게 에릭 바너 올란드 블럼이 그 철없는 왕자잖아요. 그 헬레나를 이렇게 뺏어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너무 이 사람은 이제 아마추어 고고학자예요. 고고학자는 아닌데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쓸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은 나머지 이건 사실이다 역사적 일리아드라는 그 책을 읽고 그 일리아드라는 부분에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인데 일리아드라는 부분에 그 트로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서사시가 나오는데 그거 너무 감명 깊게 읽은 나머지 아 저거는 사실일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발굴하겠다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투르키에 북쪽 해안에 있는 지방이 있는데 그쪽에 트리키 트로이 유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굴해서 진짜로 찾아내요. 그래서 근데 찾아내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발굴하기 전까지 발굴은 거의 도굴 수준이었는데 이 트로이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체계화된 발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가 발굴의 아버지 이렇게 보통 여기 이제 19세기 후반이에요. 19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근대 최초의 이제 그 학술적인 발굴을 할 수 있는 발굴은 19세기 후반대 가가지고 나타나요. 얼마 역사가 안 됐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슐레이만이 발굴해가지고 이제 그 전쟁 현장을 트로이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게 보면 트로이 유적은 보면 크게 9개 층이 확인됐어요. 9개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6층에서 그 6층을 이제 전쟁의 흔적이 있는 층이다 해가지고 이 문화층을 설정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게 연대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이제 9층 제일 마지막 층을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시대의 그 문화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슐리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근대적인 발굴이 태생했고 또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 발굴을 하기 전까지 트로이는 그냥 물론 이제 과장이 됐죠. 물론 신화 신들이 나오고 하는 거지만 그게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맞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고학적인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1926년대에서 돼서야 최초로 이제 본격적인 발굴인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이때가 일제시대였죠. 조선 총독부의 주도로 발굴하게 됩니다. 서봉총은 경주 가면 서봉총 서봉총이 이렇게 편말을 서 있는데 이게 일본이 서봉총이라는 이름의 서는 이게 그 스웨덴이라는 서련이라는 그 한자식 표현이 있어요. 그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왕관인데 그 동화 문양이 있어서 그걸 합해가지고 서봉총인데 그럼 왜 스웨덴 이름이 나오느냐? 이거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발굴할 때 스웨덴의 그 황태자인 구스타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본을 방문하게 될 때 우리 식민지에서 지금 엄청난 걸 발굴했다. 근데 이 구스타프 황태자가 고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발굴에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봉총 발굴하는 사진인데 이게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 물론 그전에도 이제 발굴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체계적인 발굴 일본 사람이어가지고 이 서봉총이 그래서 우리나라 고고학사 발굴 역사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가면 이렇게 써있어 비석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만든 거지만 구스타프 아돌프 좀 써있는데 발굴을 간단히 제가 이거는 발굴 이야기 이거는 너무 소리가 크죠. 이거 같이
10년도 발굴의 가장 첫 단계는 먼저 유골을 찾는 작업입니다. 유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면에 덮인 흙을 벗겨내야 하는데요. 요즘은 굴삭기 같은 기계를 이용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직접 힘들여 작업을 했답니다. 표면에 흙을 벗기고 나면 호코나 호미를 이용해 땅을 깨끗하게 깎아냅니다. 땅을 깨끗하게 깎아내면 그림과 같이 유골 흔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흔적을 따라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나면 발굴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유골 확인이 끝나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도구를 이용해 유골 안에 채워진 흙을 파내면 유골의 원래 모습, 그리고 흙에 묻혀있던 유물들이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유구나 유물을 훼손하거나 작은 유물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아주 세심하게 작업하게 됩니다.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의 모습은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해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데요. 유물을 자세히 그리기 위해 하얀 실로 유구 위에 눈금을 치기도 하며 유구나 유물의 높이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광학 기계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좀 더 실감나고 자세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높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기록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겠죠? 기록이 끝나면 유물들을 연구실로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유구에서 꺼내야 하는데요. 이때 유구를 그린 도면과 유물을 담아갈 곳에 정확한 유물의 위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유물의 출토 위치를 알 수 있으며 혹 실수로 섞이게 되더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유구에서 꺼낸 유물들은 그 형태가 온전한 것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흙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각나 있는데요. 이렇게 조각난 유물들은 마치 그림 맞추기처럼 서로 맞는 조각을 찾아내 접착제로 붙이고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단단히 고정시켜 놓게 됩니다. 맞는 조각이 쉽게 찾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루 종일 한 점도 찾지 못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보고는 무엇보다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죠. 보고난 유물은 실측을 통해 기록이 되는데요. 실측은 발굴된 유물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도 어떤 유물인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유물의 외형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도움되는데요. 실측은 고고학에서 꼭 필요한 기록 방법입니다. 현장과 연구실에서 완성된 유물과 유구의 자세한 기록, 그리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유물, 유구, 유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연구가 마무리되면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 형식의 책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책이 발간되면 발굴된 유적이 공식적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발간된 책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활용되어진답니다.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많은 역사들이 발굴과 연구를 통해 밝혀지게 되는데요.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실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들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굴을 어떤 건지 설명하려고 제작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아까 사다리 올라가서 사진 찍고 거 요즘은 법에 걸려서 그렇게 못합니다. 중대재해법에 걸려서. 그래서 요즘은 드론으로 다 찍고, 이제 저 때는 필름 카메라였는데, 지금은 다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그런 점들이 바뀌고, 기본적으로 땅을 파고 기록하는 과정의 프로세스 자체는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에. 그러면 이제 문화유산 발굴제도와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발굴은 크게 학술 발굴과 구제 발굴로 크게 구분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 문화유산 발굴을 하는데,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발굴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주 월성지구 발굴하는 거 구경하신 적 있나요? 혹시 반월성 아니면 쪽샘 놀러 가시다 보면 이렇게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학술적 목적으로 조금씩 해서 정말 학술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제 구제 발굴인데, 구제 발굴은 뭐냐면 국토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거나 아니면 택지 개발을 할 때 거기 이제 문화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건설 공사를 위해서 파괴가 되잖아요. 파괴가 되는 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파괴가 되는 걸 전제로 조사하는 발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 90%는 다 구제 발굴이에요. 학술 발굴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조금만 소규모로 조금씩밖에 안 하고, 대부분의 발굴은 다 이제 국토개발 과정에서, 그래서 그 국토개발 과정에서 발굴이 되면 그 유적은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발굴을 파괴를 전제로 발굴이 되지만 국토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유적이 중요한 게 나오면 보존시키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훼손할 수가 없다. 보존시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아마 다 발굴된 다음에 다 이제 원형이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굴의 90% 구제 발굴이고, 발굴 완료 유적은 대부분 사라지고, 그래서 이미 국가에서 주도한 각종 도로 건설 사업, 뭐 경부고속도로, 신도시, 혁신도시 건설 사업, 청계천 보건 사업, 뭐 4대강 개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유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굴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 없앴죠. 기록으로 남겨놓고 딱 없애고, 유물들은 박물관으로 넘기고, 예. 그럼 민간에 그나마 그건 국가에서 주도한 사업이라서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했지만, 민간에서 주도한 사업 중에는 그런 것조차 안 하고 그냥 없어진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 건설이 차지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굴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최근 강원도, 춘천, 중도 그 사태가 이거 결정판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문화 정책에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 문화 정책이 좀 모순이 문제. 강원도, 춘천, 중도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한반도 최대의 청동 시대 유적이 확인되었으나 발굴 조사하려고 레고랜드가 유적 위에 그대로 조성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존한다고 하긴 했는데 눈가리가 아웅하는 식의 보존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존을 하면 원형 그대로 다 보존해야 되는데 이제 공사의 편의를 가지기 위해서 이전해가지고 그래서 한반도 최대의 청동 시대 유적이 개발을 사라진 것이다. 근데 이게 국가가 주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가 문화유천에서는 보존하려는 입장이었고, 국가에서 보존하려고 한 입장이었는데, 강원도민들이 이제, 이거 왜 보존하느냐,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춘천도, 안 그래도 강원도는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이것마저 문화재 보존을 하면, 다 그런 논리가 먹힌 거예요. 그래서 여론도 뒤집어졌어요. 물론, 강원도 주민들이 여론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강원도 지사님이 민주당의 최문순 지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게 진보하고 보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보수라고 진보라고 해가지고 좀 친문화 유산적이고 보수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정치인 자신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어차피 자기는 표로 당선되는 되긴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논리에 밀려가지고 결국 보존을 뭐 안 하고 그냥 레고랜드를 지었어요. 근데 지었는데 또 웃긴 건 레고랜드가 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안 와요. 그 두 개 다 안 된 거죠. 거긴 또 공적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빚은 밑대를 졌죠. 그거 다 강원도 도민들이 다 내야 되는 건데. 그럼 뭐 그래서 결국 강원도 주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 또 외국 자본이잖아.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레고랜드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건 그것대로 뭐 나가리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유적이 보존되는 것도 안 되고 둘 다 못 지키게 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하나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유적을 보존하는 거 그래도 국민들의 경제적인 이익, 요즘 뭐 먹사리 집이라 하는데 그걸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것을 희생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것도 안 지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또 구제발굴에서 중요한 유적이 하는데 유적이 보존된다 하더라도 향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행위가 오히려 문화유적을 천덕꾸러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굴은 어떤 의미에서 유적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발굴을 하게 되면 그걸 해체해가지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발굴하는 순간 그 유적은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 고고유산을 가장 확실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발굴하지 않고 남겨놓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이에요. 늘어나지 않거든요. 석유하고 똑같습니다. 발굴하게 되면 또다시 발굴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문화유산을 후대에 이렇게, 왜냐하면 후대로 가면 지금보다 기술도 더 좋아지고 연구 방법도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발굴할 때보다 뒤에 발굴하게 되면 더 많은 걸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발굴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각종 건설공사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국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적이 나오면 발굴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다행히도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탈피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발굴은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어쨌든 무조건 보존한다고 해서 응사가 아니다. 발굴한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발굴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확실한 보존 방법이다. 그리고 그걸 후대에 환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경도 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거,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환경을 위한 제일 좋은,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도 그냥 놔두면 돼요. 하지 말고. 근데 뭐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이런 문제의식을 인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건설 그 토건 양이 줄어들면서 이런 문제의식도 점점 힘을 받게 돼요. 발굴해가지고 보존하면 뭐하냐?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시불이라고 해서 발굴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 삼아서 몇 군데만 파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요.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럼 그 단계에서 보존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게 가능하게 된 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토건 건설량이 줄어서 그래요.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제는 그걸 어느 정도 국가에서 통제를 해도 저항이 많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뭐 조그만한 거 하나만 나가고 보존시켜도 신문에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화재가 웬 말이냐 해가지고. 그런 게 막,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해요. 이게 많이 이제 좀 사회가 변한 거예요. 사회가 변하는 거, 그런 과정 속에는 어떤 이 산업 구조가 변하는 것도 있고, 국민 의식 수준도 바뀐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그런 문화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존된 발굴 유적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관광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뭐 어떻게, 이것도 사실 돈 문제죠. 결국 관리하려면 거기에 사람이 투입돼야 되고 공적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세금을 더 얻어야 될지 하시는 방법이라서 이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뉴스 레고랜드 당시에 JTBC 그때 손석희 앵커가 사장이 앵커할 때인데 그 JTBC 뉴스만 제대로 그 레고랜드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앞서 미리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일부에서 문화재청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춘천의 중도 레고랜드에서 발굴된 고인돌 유물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문제는 보고서 자체에 굉장히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 JTBC가 입수한 문서에서 밝혀냈습니다. 또 이걸 근거로 해서 문화재 운반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 운반 작업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3,000년 된 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춘천 의암호에 위치한 작은 섬 중도.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테마파크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발굴을 하던 중 예상치 못했던 중요 유적지가 발견된 겁니다. 학자들은 한반도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일본에서 그 내모진 그 환호 계통을 중국에서 찾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전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아마 다시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돌 101기, 집터 917기가 발견됐고 그 안에선 중요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무려 1,400여 기. 특히 고조선의 것으로 여겨지는 비파형 동검과 청동 도끼에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보던 고조선의 승립이라든지 고조선의 발달을 봐왔는데 임진강 또는 예성강 남쪽에도 이러한 그 거대한 국가가 존재했다. 레고랜드 개발을 멈추고 유물 보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과 강원도는 두 달의 고민 끝에 결국 개발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고인돌은 옮겨서 보존하고 집터는 흙으로 덮은 뒤 그 위에 레고랜드를 짓기로 한 겁니다. 1500년, 2000년 전에 그 그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레고 블록으로서 이제 표현을 해서 여기가 옛날 그 청동기 시대의 이러한 삶의 터였다라는 걸 갖다. 그리고 100일, JTBC는 중도 유물 발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눈에 덮인 거대한 유적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8만여 제곱미터의 이 땅에 3,000년 전 조상들 약 5천여 명이 모여 살았던 겁니다. 발굴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집터의 윤곽이 무너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선명하던 5달 전 발굴 당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대부분 집터가 혹한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은 겨울 되잖아요. 그럼 부직포라든가 이런 걸 싹 깔아놔야 돼요. 눈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존을 시키고 훼손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집터 뒤로 연결된 고인돌 무덤터로 갔습니다. 고인돌을 구성한 돌들을 담아둔 비닐 포대 수십여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7월 발굴 당시 조화롭게 정렬져 있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재청과 개발회사는 최대한 원래 모습대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요 열 그대로 그 나온 모습 그대로 옆으로다 옮기기로. 어디로 옮기기로? 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요? 예, 옆으로다가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농촌에 가면 무슨 집 동물 사료 담는 그 마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저렇게 통곡공사하는데 저렇게 내버리다시피 저러는데 저거는 귀중한 우리 역사 유적이고 이건 세계적인 유적입니다. 매장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역사성과 희소성을 따져 원형 보존 혹은 이전 복원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취재팀은 문화재청이 지난 9월 작성해 매장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 한 장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유적의 높이와 주변 의암호의 최고 수위를 비교한 것입니다. 고인돌 터의 높이는 수면보다 50cm 낮게 기록돼 있습니다. 반면 주거지와 환호, 즉 방호벽 자리는 수면보다 각각 70cm, 30cm 높습니다. 의암호의 수면이 제일 높을 때 고인돌 터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매장문화재위원회는 이 보고서 한 장에 고인돌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원형 보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 터가 물에 잠길까봐 이런 결정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전부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딱 정하고서 수입하다 보고서 상당히 실망했죠. 의암댐만 없으면 그냥 원형 보존이죠.
취재팀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검증해보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토목 현장에서 오랜 측량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가 더 높아 보이는데 지금 저쪽보다는 유관산업 봤을 때는 꽤 높아 보이는데 일단 한번 측량을 해봐야죠. 길이 400m의 환호, 그리고 높낮이에 큰 차이가 없는 주거지 두 곳을 기준점으로 했습니다. 기복이 있는 구릉 지역인 고인돌터는 높이별로 6곳을 정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까지 높이차 측정이 가능한 토목 측량 기구를 기본으로 전자 위치 측정기도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보고서와 정반대. 고인돌 6곳의 평균 높이는 주거지 2곳보다 18.5cm가 더 높았습니다. 4곳이 주거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고 2곳은 낮았습니다. 주거지 높이들하고 한호들의 높이가 거의 같고요. 예.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면은. 예. 그리고 주거지에 비해서 주거지나 환호에 비해서 지성면은 더 높은 거죠. 보고서에 나온 의암호 최고 수위도 실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의암호의 최고 수위는 71.5m로 보고서와 50cm나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보고서가 레고랜드를 건설할 터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측량치를 제시하면서 고인돌을 옮기도록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화재청은 측량에 문제가 없다며 JTBC가 제시한 측량과 자체 측량 결과를 비교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굴업체 관계자는 다른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예별 쪽하고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놀고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무덤 공간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 자료로서는 좋긴 한데 레고 하고의 그런 부분들. 문제의 보고서 작성 경위와 배경에 대한 전면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고고학상의 유구란 것은 원이 취해 있을 때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데 그것을 옮기게 되니까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JTBC 임진택입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발굴돼가지고 이제 보존해 낸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뭐 전시관 같은 걸 지어서 한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제가 뭐 울산의 주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기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무구옥현유적이라고 전시관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 주공 아파트에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청동시대 논이 확인됐어요. 그 의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청동시대 논이 발견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결국 이제 뭐 개발 논리에 밀려가지고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서 대신에 이제 전시관 하나 지어서 사람들의 교육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전시관을 지어놨는데 전시관이 그렇게 썩 제 입장에서는 뭐 잘 지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지어가지고 전시관에도 운영하고 여기 아마 상주인원이 한 명 있죠? 있나? 그렇게라도 한 건 그래도 이제 LH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국가기관 LH는 국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그렇게 관리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그래서 이거는 KTX 옆에 보면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보면 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안에가 뿌옇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저희가 따뜻하니까 쥐들이 저기 다 모여서 좀 집단에 모여 살고 해서 사실 흉물처럼 됐어. 관리가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전을 복원한 거야. 아까 그 레고랜드처럼 레고랜드도 이제 그 지성물을 떠가지고 그게 이제 그 명분은 그게 물에 잠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떴지만 사실은 그 레고 개발회사의 그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그런 용을 만들어가지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옮기기 때문에 옮기면은 관리가 안 돼요. 그렇게 관리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방치가 돼가지고 흉물처럼 돼버려요. 거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이걸 보고 이거 역사적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던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말로 약간 면피형? 이 정도 했다. 우리가 개발하는 대신에 유적 다 부시고 지는 대신에 이 정도는 해줬다. 그런 약간 느낌? 그런 거죠. 곡천 유적 발굴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제가 발굴했던 건데 목천에 지금 보면 목천 벌판에 보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이렇게 발굴했는데 여기서 청동시대 집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존을 안 하고 그냥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 땅 주인들이 여기 다 조금씩 땅을 모아가지고 조합 방식으로 개발하니까 이제 이게 보존이 돼가지고 사업이 안 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거를 극복을 못 하는 겁니다. 금요 몇백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사회재산이 침해가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함부로 보존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그 사람들한테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한 또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죠. 우리나라 시점에서. 울산 세죽 패충 유적도 이것도 울산에서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물론 이제 신암리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신암리 유적이 발굴되긴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발굴된 건데 이제 가장 큰 그 신석기 시대 유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해수면보다 낮은 데 있어요. 그래서 발굴하는 도중에서 계속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발굴을 복토해가지고 방치돼 있어서 지금은 뭐 하나만 이렇게 딱 있고 그냥 뭐 아무 이렇게 활용이 못 되고 있어요.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게 주변에 가면 사실 라서 뭐 냄새도 많이 나고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처형암 아시죠? 네. 그 처형암 뭐 바로 앞쪽입니다. 그다음에 달천 유적. 달천 철장은 이거는 사실 울산에서 어떻게 보면 울산의 공업사 쪽으로도 되게 중요한 유적이거든요. 여기 이제 광산도 그 고대 광산, 철광산도 채굴음적도 나오고 해서 유적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이걸 보존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여기에 한참 이제 비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흙에. 근데 비소가 이게 바람 무슨 그런 물질인가 봐요. 중금속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저거 그대로 보존시키면 우리 저거 다 먹으란 얘기냐 뭐 그래서 결국은 보존이긴 한데 흙을 다 뭉개가지고 다시 다 그 비소를 털어내고 다시 한 거니까 그 보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장소를 남겨놨어요. 그 위에 건설하지 않고 공원처럼 남겨놔서 거기서 이제 뭐 세부 축제 같은 것도 요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서 뭐 그렇게 해서 활용되고 있긴 하죠. 그 다음에 그 울산 교동리 승남유적도 이게 이제 울산에서 확인된 청동시대 무덤 중에서 제일 커요. 울산에는 청동시대 집터는 많이 나오는데 그 무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 있냐면 그 작천정에 벚꽃길 있죠. 그 옆에 택지 개발 있잖아요. 뭐 푸드트럭 막 한참 서 있고 막 차 막 주차했는데 카페 막 들어서 있고 거기에서 이제 확인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발굴한 다음에 묻혀가지고 그냥 묻혔는데 여기 편마루라도 꽂아놓고 이런 것도 지금 거기 사람들 많이 오는데 이걸 좀 어떻게 관광자원하고 활용시켜가지고 했으면 거긴 또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좀 더 시너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 이런 유적이 있었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발굴된 거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조성된 건데, 요거는 이제 산남 IC에서 들어오면 무학소주 공장 보이시죠? 그 무학소주 공장 부지, 원래 이제 무학소주가 공장이 원래는 울산 외에 딴 데 있었는데, 이제 울산에 처음 공장을 지으면서, 원래는 이제 엄청 큰 규모로 짓게 됐는데, 이런 유적이 나와가지고 공장 규모를 좀 축소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공장에 들어서 있고, 그것도 이제 무학소주 입장에서 되게 자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양보를 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생산 시설을 좀 줄이고, 공장 규모를 좀 설계 변경해가지고. 그 다음에 울산 천상유적, 이걸 아까 앞에 설명해 드렸던 천상에 있는 해야정, 그저
정수시설인데 이것도 그냥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식수와 관련된 거니까 보존할 수가 없죠. 이것도 이제 발굴을 하더라도 대안을 굳이 마련하려고 하려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냥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암 IC 아세요? 저 북부순환도로 그 오토밸리로 아시죠? 예. 그 배면도로라고 하는데 거기 연암도 시작되는 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보존됐는데. 여기 샘말 조그맣게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유적이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갈 수 없어. 맞아. 이렇게 빙글 돌아가시니까 거기를 목숨을 걸고 건너가야 저기 올라가세요. 물론 이제 통로가 하나 있긴 한데 잘 모르죠. 그리고 현장 가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보존은 그나마 잘 폐손은 덜 되는 거 아닌가? 네, 폐손은 덜 되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는 거. 올라가면 경관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존만 해놓고 그냥 끝 하고 이제 그 관리 없고 하니까 그냥 활용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뭐 언젠가는 활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방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쉽죠. 여기 보시면 한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울산에서는 제일 큰 한호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 여기가 어떤 제사나 의례 공간이에요. 신성한 공간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랑을 파가지고 또랑 앞에 보면 이렇게 흙을 쌓거든요. 그래서 쉽게 못 들어가요. 신성한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검담도 이것도 이제 이거는 1994년도에 이제 아마 그때쯤 발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굴했을 때인데 제가 가서 막 그때 제가 이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가서 막 발굴하고 했었거든요. 발굴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문화재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보존이 됐어요. 사적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보존되고 사적이 지정이 됐는데 지금 가보면 뭐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편말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 그 잔디 좀 심어져 있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도 결국 발굴해가지고 보존시켜놨는데 이제 그냥 뭐 아무런 교육이나 뭐 관광대를 활용 못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이게 사실은 발굴 다 한 다음에 다시 못 얻어온 거잖아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 발굴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발굴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 안에 있는 흙들을 다 파내갖고 드러나고 의문도 다 건져내게 했기 때문에 저걸 지금 묻어놨더라도 후대에 다시 발굴하는 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존을 하려면 사실 초반 단계에 이렇게 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면 그때 그 단계에서 발굴을 유적을 보존을 했으면 더 좋았지만 사실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안타깝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요거에 좀 잘 된 케이스예요. 요게 이제 울산 우정동 혁신도시 유적을 발굴하면서 삼국시대 제방 저수지 뚝이 발굴됐는데 이제 그 보존을 했어요. 그 이제 LH 측의 공사 측에서도 이제 그리고 역시 국영 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사 같으면 그거 하나 옮기면은 몇백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LH니까 그걸 감수하고 이제 저 부분을 보존을 해서 이제 그 제방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좀 옮기고 해가지고 전시관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울산시에 기증을 했어요.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된 좀 케이스요. 그다음에 이 대곡댐 박물관, 대곡박물관 가보셨어요? 혹시? 대곡박물관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대곡댐 아시죠? 그 위쪽에 그 대곡댐 소물지구를 발굴하면서 유적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추진하고 문화지원에서 어차피 이제 그건 식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몰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그러면
거기 나온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수자원공사가 이행을 해서 만들어갖고 이것도 역시 이제 울산시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잘 활용되고 있는, 요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는 이제 그나마 공적 자금이 좀 투입이 돼가지고 좀 잘 이용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보존돼가지고 이제 한 유적들은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개발 사업을 공사나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보존이 되면 이렇게 관리가 돼요. 세금이 들어가니까. 근데 민간에서 하는데 이제 민간 사업인데 보존을 시키면 관리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민간은 우리 보존했는데 우리가 보존까지, 우리가 손해보면서 보존까지 시켰는데 우리 관리비까지 내란 말이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국가에서는 따로 거기에 이제 세금을 뺄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다가 보니까 이제 약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끝입니다.